자, 그럼 2부 순서 정책 토크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이신데 부동산 박사이십니다. 부동산학 박사의 권순영 박사님과 또 대한민국 청년 조희선님,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님을 모시고 역시 실시간으로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중요한 토크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앞에 일정을 소화하시고 지금 KGIT 건물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입장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 함성으로 이제 경기도를 넘어서 새로운 나라,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평화광장 동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나라, 공정한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우리의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을 소개합니다. 이재명 지사님과 함께 안민석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아까 참석해 주신 정성우 의원님, 임종석 의원님, 이영석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이규민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최종윤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양희원영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2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어려움, 특히 이 주거 안정,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안내를 한 다음에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청년들 기본 주거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기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역곡동에서 샌드위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파릇파릇한 22살 최재현입니다. 성가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27살 정은교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회 2년차 최승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 우욱환입니다. 결혼 1년차 새신랑 박윤준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40살 이원진입니다. 코로나 손님은 확실히 줄긴 주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 회사에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무실 월세나 고용적인 부분에서도 창출한다거나 이런 거 정부 정책과 배치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랑은 아예 먼 일? 서울에서 이제 역세권 이렇게 구한다 치면 사회초년생은 거의 못 구하더라고요. 아직 지금 관심사가 아니에요. 너무 하늘이 찌르니까 집값이 구체적으로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요즘 집값들 보면은 되게 답답하더라고. 충분한 돈이 모인다면 대출을 크게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2년 동안 대출도 안 되고 이미 대출 받아서 살 저의 친구들은 성공한 친구들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회사 근처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격에 안 맞아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저는 제주도에 제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진짜 서울 아니면 아예 조용하고 교통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에 구하고 싶은데 그런 곳은 이제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점점 바보 같아지더라고요. 다들 하는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그거를 세주고 언제든지 자연으로 갈 수 있다 너는. 청년 전세 대출이 있습니다. 8천만 원인가 7천만 원까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알아봤는데 과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저도 모르네요. 신혼부부 정책은 얘기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혜택은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좀 나 같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이제 역세권의 전세 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입주를 시키면 좀 어떨까
청년 주택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더 넓혀주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돈이 없잖아요. 고려해 주셔서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사서 되게 오랜 시간 갚을 수 있는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조금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한테 대출 규제를 풀면은 악영향도 있겠지만 정말 실수요자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규제는 풀어주시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정책을 좀 실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미소가 더 큰 활짝 미소로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따뜻하고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잘 마쳤고요. 이제 2부 청년들의 주택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크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본 주택에 관한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도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아직 준비위원회를 출범하신 거죠? 예, 민주평화광장 준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정식 오늘 준비위원회가 코로나 사태로 아니고 정식 출범했습니다. 네, 그럼 바꿔 들어가겠습니다. 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광장을 통해서 평소에 뵙지 못했지만 정말로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고, 또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실업, 청년 문제, 온갖 세대 갈등,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현실은 어려워도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고 또 성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갈등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성장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서 기회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이 비켜주지 않은 한 새로운 세대들은 기회를 갖기 어려운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기회의 총량은 적고 신규 세대들은 갈 길이 없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매우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만 아주 원칙적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가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자원, 훨씬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높은 교육, 더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자원들의 편제, 편중, 불평등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기본소득도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고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 주택도 마찬가지고 기본 금융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가 결국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에 충실하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탈탄소와 같은 이런 환경들을 위기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면서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그냥 실력이지만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광장이 우리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주택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기본이 갖추어진 나라를 향한 우리 이지사님의 말씀이셨고요. 지금부터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지사님 가운데로 모시고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함께 응원의 기념사진 촬영 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역 기초의원님들 또 함께해 주신 시민 발기인 여러분들과 함께 3차례 정도 기념사진 촬영을 갖겠습니다. 지사님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국회의원 전현직 한 2, 30여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한번 서시죠, 옆에. 공동대표님도 당연히 서셔야죠. 네. 이종석 전 장관님과 조정식 현재 공동대표님, 광래현 교육감님도 같이 서셔야 됩니다. 예. 전현직 교육감님들 또 지하철 장님까지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 당직자 여러분, 최지은 대변인, 네, 정은혜 전 의원님 다 쓰셨나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홍미영 전 의원님도 쓰셨고 문정북 의원님 다 쓰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지금 오마이뉴스 다시 또 1,700명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습니다. 힘찬 필승의 각오를 담아서 제가 민주평화 강장하면 힘차게 손을 뻗어서 여러분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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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차게 3번 끊어서 우리 시민들께 저희의 뜻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평화광장 필승 필승 필승. 고맙습니다. 네, 힘찬 박수로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전현직 의원님들, 민주당 동지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광역 기초 의원님들과 각 지역에서 오신 기관장님들, 전현직 기관장님들 모시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못 찍으신 의원님들 있으면 다시 와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검장님 출신, 경찰청장 출신 또 각 기관장님들도 옆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기관장님들 또 우리 지세명 지사님과 함께 민주평화광장을 잘 이끌어주실 우리 시민 대표님들을 소개합니다. 네, 앞뒤로 좀 균형 있게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석, 조정식 공동대표님은 이 지사님 좌우에 계속 서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광장에서 15,000명의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역시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TV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수천 명의 시민 여러분들도 필승의 각오로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평화광장 필승 필승 필승. 고맙습니다. 이 각오 다짐 그대로 남은 11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성공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민주정부 4.0 4기 대통령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치, 민주화, 평화, 광장의 소통의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신 기조 발제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 다음 일정 때문에 우리 현역 의원님들도 다음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토크쇼 자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MZ 세대 기본주택을 위한 저희의 청년 토크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각 주제 이슈별로 시민 여러분들께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의 토크쇼를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오늘 출정식을 함께 해주신 전현직 기초광역자치단체 사회기관 전현직 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짧고 굵게 오늘 청년들의 염원은 아까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셨고요. 우리 전용기 의원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입법부대로 하고 또 우리 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조금 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토크쇼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팻말 좀
저 가운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질문 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올려주시면 토크쇼 중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리가 정돈되고 인사가 끝났으면 시간 관계상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 맹활약 중이십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함이 진짜 멋지세요. 아주 용기 있게 패기 있는 청년 정신으로 활약 중이신 전용기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표가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 의원님.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경기 GH 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름 팻말 뒤로 자리해 주시고요. 새사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이신대 부동산학 박사이십니다. 권순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대한민국 청년을 대표해서 조희선 청년과 함께합니다. 조희선님,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한솔 이사장님도 우리 청년이시군요. 먼저 우리 입법 활동을 국회에서 하고 계시는 전용기 의원께 아까 앞서 이 지사님 앞서서 우리 청년들의 열망을 담은 동영상을 보신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인사 한번 올리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여쭤봐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치열하게 먹고 사는데 주거가 얼마나 나한테 와닿는 게 큰가, 그냥 집에서 내가 안정적이게 잘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관심 가지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기를 내시라고 힘찬 박수로 우리 전용기 의원님. 제가 자꾸 개그가 생각나서 올 때 여기 전용기 타고 오셨더라고 맨날. 제가 재밌으시죠, 전 의원님? 제가 사실은 성대모사를 한 100개 하는데 다음 회의 때는 제가 좀 웃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배님 말고 후배님들 청년 세대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희선 청년은 영상 공감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또 하고픈 말씀 먼저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높은 생활비와 학비 그리고 취업난,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되고 안타까웠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서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정책들도 많은데 청년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이 영상에 나온 분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솔 이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협회 이사장님이 되셨고 현재 이한솔 이사장님께 생각하시는 특히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가장 어려운 점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이라고 하고요. 원래 한 10년 정도 민달팽이라고 하는 청년주거 단체에서 활동을 이어가다가 이제 이번에 그 한국에서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민간 비영리 주택을 공급하는 회원사들이 한 9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달팽이가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요 임기를 맡게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요새 영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조어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불안을 사회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입자로 살아가면 2년 내지 4년마다 부동산 가격, 월세,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결국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 심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의 안정화 이 두 가지가 좀 동시에 가야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역시 이 분야를 굉장히 오래 생각하신 분답게 우리 선배님들 계시지만 저희 세대는 사실 20, 30대 때 집을 저희도 못 샀죠. 저도 40대 마렵이나 돼서 이렇게 마련한 이유가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20, 30대 때 들어갈 돈이 많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주택 쪽에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이 크게 없거나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특히 우리 후배 되시는 청년분들은 일자리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세대가 또 정책적으로 분명히 뒷받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이현욱 사장님. 네. 흥분하고 빨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기조발제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하고 싱크로율이 99% 똑같습니다. 성대모사처럼. 자, 이 사장님, 네. 공기관의 대표로서 네. 우리 앞서 영상 보신 소감과 더불어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기본주택 혹은 평생주택 개념 좀 안내해 주시죠. 그런 영상을 보면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 저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 청년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성세대로서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또 공공기관 특히 주택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직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줬어야 되고 또 주거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줬어야 되고 또 집을 사고 싶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걸 다 못 만들어주고 우리 청년들에게 극심한 주거 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정말 면목이 없죠. 면목이 없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초속히 주거 불안을 없애고 새 살 때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집 살 때도 부담 적게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안정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하면 주거 안정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너무 부동산 안정을 위주로 한 정책을 편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 안정도 좀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누구나 다 쉽게 알고 있는 건데요. 장기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그러면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장기 임대를 대량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그거는 약간 방식은 다릅니다만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분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장기 임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토지 임대부라는 것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데 땅값이 비싼 게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데 건물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 수는 있는데 시장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라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2, 3, 4년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에서 한 6년 단위도 좋고요. 10년 정도면 또 이사 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막 그렇게 짧진 않고요. 싱가포르 같으면 99년이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 20년 장기인가요? 아주 장기간이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돌려준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또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살 수 있지만 재건축할 때는 돌려주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자산 증식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없지만 팔 수는 있으니까 약간은 그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돌려주니까 이게 자산 증식으로서는 큰 효과는 없죠.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저는 그 약간 변형된 장기 임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 장기 임대를 대량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장기 임대를 대량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잠깐 또 톤이 높아지고 빨라지시니까 이재명 지사님 목소리랑 비슷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입법부에게 주문하고 싶으신 입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더욱더 속도가 붙고 예. 우리가 임대차가 들어가면 국민들이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저 불안감 내지 알러지 반응이 예. 고급형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뒤처지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이미지가 있어서 네. 장기 임대라는 그 좋은 제도 네. 품질 보장되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남양주에 국민 임대를 하나 지었는데 분양 품질로 지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분양 품질. 예, 분양 품질로 지었습니다. 딱 그 분양하는 돈을 주고 분양 품질로 지었고요. 그 일군 건설사, 예,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군 건설사한테 맡겨서 분양 품질 지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조금만 신경 쓰면 좋게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 데가 이제 그 강남에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 분양가 그런 모델하우스 다음 주에 이제 한번 가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는 기본주택의 그 하이엔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하는 거에서 건설비를 한 120만 원만 더 주면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당 120만 원이니까요. 그 30평 기준으로는 3,600만 원인데 그 정도를 그러면 더 주고 정말 강남에 평당 5천만 원짜리 분양하는 아파트 품질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 요지에 대단지로 기본주택을 하이엔드 평당 5천만 원짜리 분양 품질로 한번 만들어서 정말 이거를 얼마 받으면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 된다. 임대료로. 예, 그런 정도면 부담이 없죠. 예, 한 달에 50만 원, 조금 비싸면 한 60만 원 받으면 30평, 네, 화장실 2개, 방 3개, 플러스 알파룸, 네,까지 있는 드레스룸, 알파룸까지 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일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네, 보증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사이다. 그건 마련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는 뭐 그거는 약간 정부에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청년들은 이제 조금 작은 데 살고자 한다면은 이제 뭐 원룸이나 아니면 투룸 정도 되는 그런 거는 보증금이 뭐 한 3천에서 5천 사이에 또 월세도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네. 예, 이 정도는 저희가 가능하겠다. 저희가 가능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속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성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장기 임대는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기 때문에 많이 못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최소한 적자가 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전은 되게 하자. 그걸 맞춰본 거고요.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핵심 요지에 하되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면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이 땅값이 비싸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용적률을 많이 높여줄 생각인 거고요.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인데 이 부분을 약간은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 1% 정도의 자금을 계속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해 달라는 건데요.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프랑스는 무이자로 50년간 공급합니다. 예. 장기 임대를 짓겠다고 하면 무이자로 50년간 빌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로 정부가 장기적으로 빌려주겠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그것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부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사장님, 네, 또 다시 지사님과 비슷해졌고, 자 여기까지 듣고 입법적인 제도와 행정부에서 이걸 처리하려면 우리 전용기 의원님 입법적 뒷받침 지금 주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입법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하려는 이 장기 임대는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기본주택 누구나 들어가서 왜 인프라로 접근하는 것이니까요. 예. 우리가 철도나 수도나 가스 같은 인프라 접근하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장기 임대를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막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게 1번입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패널들 골고루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적 뒷받침을 네네. 네, 그 국회 들어가는 대로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우리 부동산 특위와도 논의를 이렇게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실천하시겠다는. 자, 우리 부동산 박사이신 권순영 이사님, 현재 뭐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택이다, 역세권에 좋은 보금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청년 주거 정책이 없는 건 아닌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건 너무 먼 게 느껴집니다. 어떤 걸 가장 크게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청년들이 느끼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는 게 피부에 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양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예. 일단. 그다음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좀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조건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거는 2010년대 초반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사님도 설명을 했듯이 핵심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그다음에 가장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그 베이비붐 세대하고 그 자녀 세대가 노동시장에 같이 들어와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예. 그런 노동시장을 같은 일자리를 두고 부모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가 퇴직하지 않으면 저성장에서는 자녀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진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려운데 또 이제 1, 2인 세대의 그 세대의 독립성들이 굉장히 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역대 정부의 청년 주택들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행복주택을 표방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수가 많고 가난해야지 들어가는 순서가 빨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1인 세대나 2인 세대, 청년 세대는 들어갈 수 있는 구조들이 기존 제도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행복주택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서 보면 이게 사업성 중심으로 또 설계가 돼 있어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청년 문제가 제일 심각했던 데는 이제 서울 지역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이제 그 김한솔 이사장이 얘기했던 사회주택이나 이런 저소득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정책들을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공유주택은 쉐어하우스라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민간 사업자가 공유 공간을 여러 명이 사용하면 그만큼 임대료가 줄어드니까 청년들한테 낮은 주거비를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기존 주택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유 공간의 활용이 기존 청년 세대들의 생활 패턴하고 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청년 주택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들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그들이 재정적 안정, 그다음에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주거 사다리로 가는 정책들이 이렇게 연달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끊어져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새 차기 정부에서는 물론 지금 남은 우리 민주당도 민생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 11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도 마무리를 한다고 어제 4주년 기념식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간에 부동산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데 지금 벌써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힘을 못 얻고 있거든요. 되게 말은 쉽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GH의 이현욱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건 땅이 있어야 되고 건축하기 위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땅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이 끊어졌다, 많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느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시키면서 공공주택 지구를 거의 3년 동안 지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하게 공공택지 지정했는데 원래 택지 조성은 아무리 빨라도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있었던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주택 공급이 끊어졌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의 저금리라는 것들은 지금 이제 우리 방송 전 그러니까 토크 전에 영상에 나왔듯이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막 올라요. 내가 1,000만 원 1년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은다, 2,000만 원을 모은다 그래갖고 청약 저축을 가입한다라고 집을 살 준비를 해요, 청년들이. 근데 집값이 갑자기 눈 뜨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올라요.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아무래도 소득 집적이 적고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대출 규제라는 것들을 뭐 실수요자들에게 그 틈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하고 가수요자가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실수요자 가수요가 구분되는 시장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 굉장히 크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청년들이 내가 똑같은 문제예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서 한 1년에 2천만 원 모았는데 몇 달 사이에 집이 1억에 올랐다. 예. 그럼 앉아서 바보 된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제 집을 사면 네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청년들이 자금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느냐, 혹은 이 집을 사고 나면 집값이 오르는 목적으로 사느냐, 이런 것들이 혼재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듣고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이 앞에가 조금 지체가 돼서 여기 뭐 3가지 정도 주제가 있는데 우리 핵심적으로 청년들께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바를 중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방안은 나와 있고 이게 다른 정책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안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조희선 청년님? 어떤 게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국토부에 바라는 점, 또 국회의원 300분에게 바라는 점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상 청년들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가장 비싼 보증금과 월세가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집을 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청년들은 그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희는 학비도 내야 되고 이제 더불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주거에 정착하면서 이제 주거 비용까지 같이 나가는 소비가 되는 걸 몸소 느끼게 되는데, 예. 이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에게 청춘이란 생계 유지만을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고달픈 삶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주거 문제는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면서 사회생활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더욱더 신경 써야 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반값 등록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반값까지 어렵다면 1,000만 원 받던 1년치 그 등록금 중에서 한 33%, 3분의 1을 줄이면 67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부모님도 부담이 줄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월세 50만 원 중에 25만 원 정도가 중앙과 지방 정부가 매칭을 해서 예를 들면 25만 원만 내면 학비 조금 줄어들고 월세도 반 정도로 부담 줄어든다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만약 실현이 된다면. 지금 정책 중에 이제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있긴 있죠. 네, 근데 이게 서류도 많고 아무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정책이 없다, 우리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한솔 이사님. 네, 조금 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청년을 단 하나의 주거 문제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10% 정도는 지옥고라고 말하는 이제 비적정 주거에 들어가 있죠. 이 이유는 목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국토부에서 안암생활이라고 이슈됐었죠.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로 낮은 보증금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한 층이 채워진다면 그럼 다 그렇게 호텔 리모델링만 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월세 시장이나 전세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층까지를 같이 포괄하려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뭐 장기 임대와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랬을 때 좀 2가지 정도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월세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전임 시장님 있을 때 제가 그 정책 설계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최대 2만 명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을 초기에 제안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게 시장 공석 기간이 5천 명으로 줄어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이 그걸 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계획 발표를 합니다. 이 아젠다를 그 원래 만들었던 정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 지금 가져갈 상황에 놓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촘촘한 주거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현욱 사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공공이 다 공급하기에는 운영관리 측면이나 아니면 세금의 차원에서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의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영리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이제 민간의 비영리 주체들이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같이 좀 감당할 수 있으면 공급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좀 다음 대선이든 좀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면 좋겠다. 그러면 청년들이 좀 더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이슈가 중요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느낌, 그 가장 중요한 대선 이슈가 될 것이고 기본주택 혹은 평생주택이란 개념이 아직도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이현욱 사장님이 기본주택 평생주택 개념 두 가지입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느냐, 혹시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그 한 가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전용기 의원께서 지금 네 분 말씀하신 걸 듣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식이시니까 남은 의정 3년 동안에 이런 부분을 조금 잘 들어서 입법적인 제도적 받침을 하겠다,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장님. 예, 아까 제가 기본주택 보증금을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청년들한테는 대체로 보증금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로 설계를 합니다. 아까 비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은 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게 1,500에서 2,000 정도면 뭐 물론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노력으로 만들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도 또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보증금 때문에 입지 못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된다. 뭐 30만 원, 40만 원도 꽤 비싼 거 아니냐. 물론 현재 시장의 임대료보다는 훨씬 저렴하긴 합니다만 30만 원, 40만 원의 원룸, 투룸이 뭐 사실은 저도 청년들이 부담하기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주택을 쫙 보편적으로 제공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주거비 보조 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국민 주거비 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가 됐다. 예산은 어떻게 갖고 갑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뭐 많이 주려면은 많이 돈은 드는데 1년 한 10조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600조 넘는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데 예. 집 안정을 위해서 10조 쓴다면 국민들이 공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비 보조 한 2조 원 하고 있는데 한 5배로 더 늘려야 됩니다. 한 10조 원 정도의 주거비 보조 사업을 과감하게 지금 할 때다. 그렇게 하면 대체로 목표를 자기 소득의 한 10% 정도를 임대료로 내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3분인데 전원기 의원님이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 총평 겸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해 주시고. 네, 아까 전에 그 입법적인 부분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추가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청년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월세 그리고 보증금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친구들을 물어보면 그게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발의가 돼 있는 법안하고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은 시간인데요. 그 지금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소득을 가져도 주거급여 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독립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한테 의존하는 걸로 보고 이런 그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께서 이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서 힘든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라면 20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20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처음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그리고 월세주택에 대한 관심이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서 월세 공공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파격적일 수도 있고 이것은 부동산 특위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뉴욕에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월세 보증금을 월세 2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뭐 월세가 50만 원이면 100만 원까지밖에 보증금 100만 원. 사실 그 보증금은 결국에는 뭐 부서지거나 그 다음에 월세를 못 낼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보증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 사실 어느 정도 싸다고 사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싸지 않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1,500만 원을 어디서 모으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주택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의거해서 3개월 이상이면은 이제 뭐 강제퇴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에 맞춰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증금을 월세 3배로 제한하는 네, 3배, 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 우리가 함께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것을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임대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뭐 녹록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논의도 필요하고 이런 법안도 저희가 발의됐을 때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말 뭐 기본 주택으로 가는 뭐 발걸음 뭐 사다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전용기 의원 용기 내시라고 부장관이 지금 들썩날썩해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이크를 네. 같은 의원이신 아까 조정식 의원님께 여쭤보렸더니 오선의 정택총이시라 여쭤보렸더니 민병덕 의원님 전화 잠깐 정리하고 여기 앉으세요. 우리 민병덕 의원님도 이 주택 문제 굉장히 관심 많고 정책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고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 2, 3분씩 저희가 핵심 문제는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각 전문가들을 통해서 짚어봤고 몇 가지 안이 있네요. 역시 중요한 거는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예산 확보의 현실적인 방안, 그리고 실천력, 그리고 국토부와 기재부를 어떻게 추동해낼 것인지, 그리고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어떻게 잘 매칭시킬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희선 청년님, 우리 이현욱 사장님과 권 박사님, 또 전용기 의원께서 의지는 있는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오늘 잠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 오늘 이 자리 토크쇼에서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가야 된다라는 준비한 게 있으면 오늘 최종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 말을 가장 정성 들여서 준비해 왔는데요. 주거에 대한 정책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청년에게 주택은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처, 즉 청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거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 내용들을 적극 수용한다면 더 좋은 정책들이 발굴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희선 청년 수백만 청년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저희 민주평화광장에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 이슈 토크쇼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상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솔 이사장님. 네, 함께 좀 합의해 나가는 혹은 그 뜻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집을 사고 안정적인 집을 위해서 집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소유를 했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들을 같이 지겠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는 것들을 지원해주면 그만큼의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일종의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집값이 올랐을 때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도 된다. 나는 안정적인 집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그런 담론들은 좀 선도적으로 청년들의 의견들을 모아간다면 오히려 그런 자가 소유들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책들이 풀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유에 진입하지 못하는 좀 다수의 청년들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거주만 한다면 꼭 소유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시그널도 같이 내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점유의 중립성이라고 하죠. 이제 소유를 하든 아니면 빌려 쓰든 모두가 좀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뜻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투기 수요가 아닌 진정한 수요에 기반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권 박사님. 지금 청년 주거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정책 포럼에서 이걸 주제로 갖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게 정책적으로 잘 해결될 것인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게 이 정치라는 것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이게 인구 분포가 많은 그 세대들에서 정책적 중심이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30 청년 세대들이 인구 비율로 보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중심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단합하고 조직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슨 특혜를 주시되 뭐 이렇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는 뭐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문제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개혁의 문제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책의 중심이 청년들보다는 다른 세대, 더 많은 유권자를 가진 세대들에게 정책의 중심이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 청년들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배분이나 전달 체계에서 굉장히 소홀했던 점등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청년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단합된 조직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은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 시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면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뭐 절처출산의 문제라든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연금의 균형성이 이렇게 다 깨질 거고 심리적으로도 영끌을 한다,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것들이 있잖아요.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깨진다라는 형태가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코인이나 이런 문제들은 뭐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그것의 뭐 당위성이나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하는 동안엔 사고가 안 터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동체 정신의 기초에서 보면 이게 계속 파괴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 자기 문제, 그러니까 주택이 필요한 청년들은 스스로 조직을 해서 국가에 대해서 주택을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청년 기본소득당, 청년 기본주택당 비슷한 그 모임과 목소리, 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한솔 이사장님이나 우리 조희선 청년처럼 지금 분명히 목소리는 내는데 저는 권 박사님하고 조금 다른 게 조직화하고 목소리 안 내도 자녀들이 편안해야 중장년 엄마 아빠도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혜가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게 1시간에서 토론이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의를 해서 시즌 2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모시든 더 확대를 하든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이사장님 오늘 최종 총평입니다. 민 의원님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정말 청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기 문제를 누가 사실은 해결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 또 생활 안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하게 요구를 하고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조직화하고 힘써 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 수 자체로 보면은 역대 어떤 시기보다 사실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택 문제가 심각하냐? 결국은 주택 공급 방식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장기 임대를 핵심 요지에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전환이 아주 시급하고 또 특히 청년들에게는 좀 우선적으로 공급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노인들도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집 가진 노인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집 팔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집 가진 분들도 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기존에 거 팔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거 팔고 현금화 한 다음에 좋은 자기는 그냥 월세 50만 원 내는데 들어가 살겠다는 거죠. 핵심 요지에 좋은 곳에 준다면. 그래서 이거 집 가진 사람도 뭐 다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냥 집을 팔고 새 살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하고 노년이 연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주시고 우리 네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의정 활동 바쁘셔서 떠난 자리에 왜 모였냐면 윤병덕 의원이 변호사 활동 하실 때나 또 지금 안양 동안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굉장히 이 기본권 강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까 말씀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입법부 차원에서 해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우리 시민께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안 주셨지만 그래도 다 의원님들 300분 다 중요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부동산 특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제 김진표 위원장님에서 처음으로 발족을 2시에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청년 주거 기본권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의원들 중에는 저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홍미영 전 의원 계시네요. 네. 예. 예. 저도 3명의 청년, 곧 청년이 될 아이 해가지고 청년 1명, 곧 청년이 될 아이 2명, 3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청년이었던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철거촌에서 빈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0년 정도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나름대로 소명처럼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부동산 TF 들어가서 공급 분야를 맡아서 이제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79년에 이제 주택이 한 1000가구 정도 있었고, 그리고 2020년 정도에 주택이 한 1800에서 1900가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짜요? 예. 1900만. 네. 그래서 40년 동안 900만 정도, 약 45%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 주택 보급률은 44%에서 49%, 약 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양적으로는 한 45% 정도 늘었는데 주택 보급률 자가율로는 4~5%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뭔가 나눠갖지 못하는, 분배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가 하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거는 우리 이현욱 사장님, 저랑 오랫동안 이 문제를 15년 동안 같이 민변에서 해오신 분인데요. 말씀 정말 정확하게 하신 것처럼 사회 기반 시설 SOC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도로가 SOC인 것처럼 주거가 또 하나의 SOC로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는 주거, 철도, 도로하고 달리 자산 형성이라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욕망을 우리가 싸워서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욕망의 적절한 수준을 받아 안을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식당에 다양한 메뉴가 필요한 것처럼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기 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이런 측면도 있고, 아주 고급적인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리그에서 세금 잘 내게 하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 좀 분양을 원하는 분들, 자기 소유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 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많은 귀한 아이디어들을 얻고 가고요. 또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우리 청년들이, 저도 청년이지만 청년이라고요? 중년이신 것 같은데. 청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너무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주체로 같이 설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특위위원이신 우리 민병덕 의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오셨고 이제 실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뭐 2시간 해야지 사실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핵심 문제들은 저희가 발제를 해드렸고 몇 가지 대안, 다양한 메뉴를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청년 세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민주평화광장 출범 1부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또 2부 정책 토크쇼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오마이뉴스 TV 애청자 여러분, 2부에서도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또 우리 국민들 삶의 보탬이 되는 좋은 이슈를 잡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토크쇼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님, 이한솔님, 권순영 박사님, 이현욱 사장님,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까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